이번 이야기는 전남 광양에 사시는 30대 남자분 정고강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분은 특별하게 본명을 쓰셨어요. 가명이 아니에요. 얘기죠. 예, 정말 전고강 씨입니다. 네. 때는 2004년 8월이었어요. 고강 씨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죠. 학생이고 이제 방학이니까 새벽까지 게임을 하고 낮에 늦잠을 자는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날도 낮에 잠을 자고 있었죠.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고강아, 여기 그 쓰레기 공터야. 아니 누가 멀쩡한 장을 버리고 갔어. 완전 새 거야. 자개장인데 너무 예뻐.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강 씨 집 근처에는 쓰레기 공터가 있었는데 쓰레기도 버리고 소각도 하는 그 넓은 공터였대요. 귀찮았던 고강 씨가 아우 됐어 무슨 자개장이야 필요 없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날따라 굉장히 단호하게 잔말 말고 나와 툭 끊으신 거예요. 원래 또 이렇게 낮게 얘기하면 더 무섭잖아요. 무조건 튀어나가요. 고강 씨가 바로 일어나서 리어카를 끌고 이렇게 질질질 간 거예요. 공터까지. 갔더니 그 아시죠? 할머니네 집에 있는 스타일, 할머니 ST. 검은색 옷이래? 꽃이랑 학이 자개로 이렇게. 그리고 맞아요, 새도 맞아요. 있고 막 여기 꽃들 나무들 있고. 맞아. 응. 그거. 그 자개장이 있더래요. 응. 근데 고강 씨가 보기에도 너무 관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엄청 깨끗하고 반짝반짝하고 새 자개장 같더래요. 근데 이제 고강 씨는 남고생이잖아요. 네.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야. 그치. 약간 할머니 느낌이니까. 맞아. 근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리어카에 끌고 이제 막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막 업돼가지고 고강아, 네 방에 딱이다. 어, 고강 씨는 마음에 안 아닌데 자긴 싫은데 애들은 안 불길하다. 좋아하는데. 고강 씨 방에 있는 장을 굳이 빼내서 아. 고강 씨 방에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멀쩡했던 자개장이 3일쯤 후부터 조금 이상해지더래요. 장이? 고강 씨가 응. 방문을 열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래요.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휙 돌렸더니 자개장 문이 요만큼 열려 있는 거예요. 자기장 웬만하면 안 열리는데. 맞아. 잘 안 열리는데. 잠금 장치돼 닫았는데. 있어. 그래서 그 후부터 더 잘 닫아놨대요. 응. 근데 어느 틈엔가 보면 또 이만큼 열려있고 닫아놓으면 이만큼 열려있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처음엔 그래서 이게 약간 오래된 장이니까 경첩에 문제가 있나? 잘 안 맞아서. 응. 그래서 샅샅이 살펴봤대요. 응.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했는데 특별히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강 씨가 그 후에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고무밴드 있죠. 응. 그걸로 그냥 손잡이를 이렇게 묶어놨군요. 칭칭 감아놓은 거예요. 안 열리게. 안 열리지. 그런데 고강 씨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느낌이 뭔가 이상하더래요. 이렇게 봤더니 감아뒀던 그 고무밴드가 다 터져서 문고리에 덜렁덜렁 붙어있더래요. 문이 또 이만큼 열려있고. 근데 더 이상했던 게 그때 당시에 고강 씨가 강아지 2마리를 키웠는데 고강 씨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닫혀져 있는 고강 씨 방문 앞에서 그렇게 짖고 있더래. 왔다. 그래서 왔다. 얘네가 방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가? 요물이구나. 그래서 방문을 열어주면 득달같이 들어가서 강아지들이 자개장을 퍽퍽퍽퍽퍽퍽 그 앞에서 엄청 으르렁거리더래요. 이쯤 되니까 고강 씨가 약간 무서웠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춘기 남학생이니까 좀 창피한 거예요. 무섭다고 그렇지, 얘기하기가. 그렇지. 거세가. 그래서 그냥 이건 내가 모르는 일이다. 약간 뭐 누가 뭐 열었겠지. 이건 아무 일도 아니다 이렇게 모른 척을 하고 지냈대요. 근데 자개장을 가져온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
고강 씨가 그날따라 피곤해서 초저녁부터 침대에 누워 있었대요. 잠이 안 와서 뒤척뒤척 하고 있는데 고강 씨가 자개장 쪽으로 몸을 딱 돌린 그 순간 누가 고강 씨 몸을 확 잡는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강 씨가 자개장을 보고 있는데 눈이 안 감기더래요. 근데 고강 씨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자개장 문이 제일 싫어. 열리면서 고무 밴드가 팽팽해지더니 한 가닥 한 가닥 팅팅팅팅팅팅팅 다 끊어지더래. 그리고 천천히 시커먼 그 속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안에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할머니가 거기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도강 씨를 노려보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다. 근데 할머니가 창백하다 못해 피부가 새파랗고 눈 아래 검은 자위밖에 없더래. 상상했어. 그래서 고강 씨가 할머니랑 이렇게 눈이 마주친 채로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데 너무 무섭다. 이번에는 자항에서 너무 말라서 손 마디마디가 툭 붉어진 손이 쓱 나오더래. 고강 씨를 향해서 오는데 이 손이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그리고 고강 씨 머리를 확 낚아채려고 하는 순간 아이고. 개들이 막 달려와서 그 손을 공격하더래. 시켜줬다. 근데 그 손이 강아지 뒷다리 잡더니 벽에 팍 던져버린 거야, 개를. 힘을 쓰나? 고강 씨가 으악 하면서 개를 옆구리에 끼고 거실을 막 뛰어나왔대요. 심장은 벌렁거리고 이게 꿈인지 생진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걔가 계속 낑낑대더래. 그래서 봤더니 뒷다리 털이 다 뽑혀서 속살이 훤히 보이더래. 그래서 에이, 설마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지. 방에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고무밴드가 다 끊어져 있고 자개장 안에 강아지 털뭉치가 있었대. 그래서 근데 진짜 할머니가 있네.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한 거죠. 어머니가 처음에는 반대하시다가 강아지 털을 보더니 안 되겠다. 그럼 공터에 다시 갖다 놓자. 다시 리어카에 씌워서 간 거예요. 갔더니 그걸 보고 저기에 고물상 아저씨가 팍 뛰어오시는 거예요. 있나보다. 이거 여기서 가져간 거지. 콕 집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디론가 막 전화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50대 부부가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신발도 못 신고 막. 거기서 남편분이 자개장을 보더니 아이고 어머니 죄송해서 어째스까. 어머니 죄송해서 어째스까. 막 그러시더래요. 알고 보니까 남편분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거예요. 이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중증 치매셨던 거예요. 아이고. 치매셨는데 집에 불이 난 거야. 혼자 계실 때. 아이고. 근데 불은 금방 꺼졌어요? 꺼졌어. 근데 할머니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할머니가 어디 갔지? 찾아보니까 할머니가 그 자개장 속에 숨어 계셨고. 숨어 있었거든. 근데 이제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가 다른 분들은 다 잃어버리고 뭐 기억을 다 못 하시는데 자개장. 이 자개장을 엄청 소중히 여기셨대요. 맨날 닦고 쓰다듬고 남들이 오면 못 만지게 하고. 불이 나니까 할머니가 그 안에 숨어 계셨다가 유독가스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근데
근데 이게 어떻게 왜 왜 자개장이 여기 버렸잖아요. 공터에 네. 왜 와 있냐 그랬더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공터에 버리게 됐는데 네. 그날 밤부터 이 남편분이 꿈을 꾸시는데 할머니가 나와서 백호 어디 있어? 백호 찾아와. 내 자개장 찾아와. 계속 이렇게 나오셨던 거예요. 이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고강 씨가 감이 딱 오는 거예요. 남편분께 혹시 할머니가 어떻게 생기셨어요? 그랬더니 핸드폰을 이렇게 찾아서 액정을 보여주시는데 자개장에서 고강 씨를 노려보면서 바득바득 이를 갈고 있던 할머니가 거기에 딱 고강 씨는 그 후부터 남의 물건을 절대 탐하지 않는데요. 공짜로 줘도 안 갔는데요. 지수 씨한테는 사촌 오빠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서로 고민 상담도 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나눌 정도로 친하게 지내는 오빠였죠. 그런데 2020년 9월 오빠와 돌연 연락이 두절됩니다. 작년 9월 25일은 오빠의 34번째 생일이었어요. 지수 씨는 한 달 전쯤에 미리 생추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줘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다 되도록 답장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는 거예요. 이상함을 느낀 지수 씨가 오빠의 SNS에 들어가 봤는데 활발히 활동하던 그 계정까지 깨끗하게 삭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던 그 찰나 오빠에게 연락이 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 열일 제치고 오빠를 만나러 나갔죠. 근데 그렇게 만난 오빠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건장한 체격과 다부진 몸을 자랑하던 오빠는 살이 몇 주는 굶은 사람처럼 빠져있고 눈까지 캥하게 몰골이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불안한 듯 계속해서 주위를 휙휙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빠는 지수 씨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을 물은 후에야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30살 때 가위에 눌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은 오빠의 생일 전날인 9월 24일이었어요. 다음 날 친구들과 만날 약속을 하고 잠에 이렇게 들었는데 조금 자다 얼핏 깬 거예요. 무심코 휴대전화를 봤는데 막 12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자려는데 가위에 눌리는 느낌이 나기 시작합니다. 느낌 그럴 수 알지? 있지 뭐 정도. 근데 종종 가위에 눌렸던 그 오빠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오. 근데 벽에 뭔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그 벽에는 아무것도 걸어두지 않은 깨끗한 벽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웬 깨진 거울이 붙어있는 오 뭐야? 갑자기? 어떻게 불길하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오빠가 불을 켜려는데 갑자기 몸이 정말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목이 졸리는 것처럼 숨까지 턱턱 막히고 꼼짝없이 깨진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점점 머리카락이 긴 어떤 여자의 모습으로 변했어. 그리고
귀신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야. 넌 34살에 죽을 거야. 아, 와. 웃기네. 끔찍한 모습에 오빠는 그대로 기절을 한 거야. 정신을 차렸을 때는 그 여자도 그 벽에 붙어 있던 그 깨진 그 거울도 온데간데 없었죠. 근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울? 어디서 왔지? 아! 바로 그날이 생각난 겁니다. 사실 오빠가 가위에 눌리기 전에 친구들과 한 폐교를 갔어요. 그때가 이제 30살도 됐겠다. 사나이 폐기 한번 써보자. 왜써? 그렇게 어두운 밤 폐교에 도착을 했어요. 조심스럽게 1층 복도를 걷고 있는데 그곳에 거울 하나가 걸려 있는 거예요. 놀란 오빠는 들고 있던 짝대기를 놓다 휘둘렀고 거울이 아하. 깨져버리고 만 아, 깨졌구나.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소리가 온 복도에 울려 퍼졌고요. 그래서 뭐야? 너무 놀라서 그 길로 폐교를 미친 듯이 도망쳐서 나왔어요. 아, 그걸 왜 깨뜨렸어? 그래서 와. 너무 있었구나. 가위에 눌릴 때 깨진 거울을 보니까 오빠는 그때 폐교에서 깨뜨렸던 거울이 생각이 나. 그게 그걸 왜 꿈에 깨트려가지고. 뭐야, 꿈에. 그러니까 오싹 소름이 돋았지만 그래 거기 갔다 온 후에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찝찝해서 이런 꿈을 꾸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실제로 그 뒤로 1년이 지날 동안 별일이 없었고요. 아. 오빠는 잊고 잘 지냈어요. 일상생활했군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빠가 평소와 똑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네. 거울 깨지는 소리가 밤에?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놀라서 눈을 번쩍 떴는데 벽에 그 깨진 거울이 또 보이는 거예요. 어우, 소름 돋아. 그리고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더니 그 뒤로 오빠는 정신을 잃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어느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본 벽엔 아무것도 없었죠. 사람 잘. 진짜 미치겠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본 오빠는 너무 소름이 돋아 다시 누울 수 없었어요. 12시가 넘어서 9월 25일 오빠의 31살 되는 생일이었습니다. 이 오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불안에 떨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매년 생일날 어김없이 그 여자가 찾아왔거든요. 넌 34살에 죽을 거야. 30살, 31살, 진짜 왜 그러냐? 32살, 그리고 33살 생일까지. 무려 4년간 그 여자의 방문이 계속됐습니다. 와. 뭐야? 정말 나 34살에 죽은 거 아니야? 어떡하지? 그 여자가 분명히 나 죽일 거야. 오빠는 점점 불안하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시한부에. 그리고 시간이 흘러 34살 생일이 불과 어떡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어후. 밥도 못 먹고요. 직장도 가고 집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되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 공포에 떨며 지내다가 평소 친한 지수 씨에게 간신히
겨우 털어놓은 거예요. 지우 씨는 어쩌지? 어떡하면 좋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오빠의 34살 생일 바로 전날 지수 씨와 오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당을 찾아갔습니다. 얘기는 대충 들었으니 안다. 그런 데는 함부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가서 뭘 건드리는 건 더더욱 아니야. 아주 귀찮은 게 붙으려고 발악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널 지켜주고 계시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정말 죽나요? 집에 살아생전 널 끔찍이 아끼던 조상님의 물건이 있을 거야. 조상님. 그걸 베개 밑에 넣고 자거라. 그리고 손을 절대 놓지 마. 오빠는 신당을 나오자마자 바로 집으로 가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나를 좀 특별하게 예뻐하셨던 분 계세요? 네 증조 할아버지? 뭐 첫 증손주라 엄청 예뻐하셨지. 너 어렸을 때 어딜 가나 네 손을 안 놓으셨어. 아껴주셨구나. 혹시 저기 집에 증조 할아버지가 쓰시던 물건 있어요? 엄마가 전해주신 건 바로 증조 할아버지의 지팡이였어요. 지팡이. 지팡이야. 그날 밤 오빠는 베개 밑에 지팡이를 두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불안감에 잠이 오지 않아 눈만 감고 있는데 어느 순간 눈을 딱 뜨자 방이 아니라 그때 그 폐교 복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손을 잡고 뒤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거예요. 오빠는 정확히 느낄 수 있었어요. 나의 증조 할아버지다. 그런데 그때 폐교에서 거울이 깨지듯 들렸던 그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뒤로 넘어가며 할아버지 손에서 오빠의 손이 빠지려고 했어요. 오빠는 무당의 말이 갑자기 또 절대 손을 놓지 마. 얼른 일어나서 풀려가는 손을 가까스로 다시 붙잡았어요. 겨우 할아버지를 따라 걷는데 그 여자가 머리채를 잡고 당기기 시작합니다. 잡힌 머리카락을 부여잡고 할아버지에게 거의 끌려가다시피 걸었죠. 근데 그 여자의 비명이 한층 더 커지는 거예요. 차가운 손이 오빠의 목을 쥐어짜게 붙잡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힘겹게 증조 할아버지를 불렀는데 이상하게 앞만 보실 뿐 뒤를 돌아보지도 손을 당기지도 않는 거예요. 힘이 풀려 점점 손이 미끄러졌고요. 결국 손가락 하나를 잡고 버티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 손가락마저 완전히 떨어지려는 그 순간 할아버지의 우렁찬 외침이 들립니다. 곧이어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땅에 콱 내리꽂으셨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오빠는 방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목과 팔에 온통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34살 생일 아침에 일어난 오빠는 몸이 전과 다르게 가뿐해진 것을 느꼈고요. 이후 점차 건강하고 늠름했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오는 9월 25일 오빠는 더 이상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죠. 2002년 2월 도훈 씨가 중2에서 중3으로 올라갈 때 겪은 일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다 같이 대청소를 하던 날이었어요. 교실 앞쪽을 청소하던 도훈 씨는 TV장 뒤에 아주 요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지가 켜켜이 쌓인 크고 오래된 액자였는데 달빛 아래 커다란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포효하고 있는 그림의 자수였어요. 그런 거 많았어.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근데 아무도 거기에 그런 액자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또 선생님은 보시곤 갖다 버리라고 하셨지만 도훈 씨는 폼생폼사, 멋에 살고 멋에 죽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었거든요. 취향이 독하네. 친구들이 우와 하면서 옆에서 구경을 하니까 괜히 허세가 발동을 하는 거죠. 그 호랑이 자수를 버리지 않고 자랑하듯 머리에 이고 집으로 향합니다. 감탄이야 뭐야? 까불이네 까불이. 근데 별걸 다 주워온다면서 어머니의 그치. 등짝 스매싱이 날아왔지만 아 왜? 멋있잖아. 이렇게 하고는 방에 떡하니 걸어뒀죠. 그러던 어느 날 깊은 잠에 든 도훈 씨. 방 전체가 진동하는 듯한 떨림에 눈을 번쩍 뜨게 됐어요. 도훈 씨 집은 빌라 1층이었는데 창밖으로 꼭 자동차 전조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두 개의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꼭 창문에 바짝 붙어 있는 것 같았죠. 뭐지? 이런 소리가 났다고? 다 자동차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소리 같은데. 오토바이 아니야? 창문을 열고 보니까 코끼리만한 크기의 하얀 호랑이가 살기로 이글거리는 두 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백호는 당장이라도 도훈 씨를 잡아먹을 것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바짝 다가왔고 도훈 씨는 바들바들 떨면서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 길 끝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좀비떼처럼 밀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왜 꿈이야 뭐야? 저것은 또 뭐지? 그 순간 백호는 앞발을 휘둘러서 그들을 쳐내고 뭉개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그림자들을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집어삼키기 시작한 거예요. 얼어붙은 채 서 있는 도훈 씨를 백호가 휙 뒤돌아 쳐다보는데 크게 벌어지는 주둥이 사이로 피로 물든 이빨이 날카롭게 번뜩였죠. 날 잡아먹고 말 거야. 안 돼! 안 돼! 꽁무니가 붙잡힐 것처럼 아찔한 심정으로 정신없이 방 밖으로 뛰쳐나가던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꿈이지 뭐. 꿈이었던 거예요. 이 호랑이 자수 때문에 이런 꿈을 꾼 건가? 근데 자수 속 호랑이는 평범한 우리가 아는 갈색 호랑이였는데 꿈에 나온 호랑이는 백호잖아요. 이건 뭐지 싶더라고요. 근데 이 기묘한 꿈은
며칠 간격으로 아. 계속됐고요. 그럼 이상하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아이고,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상하지. 잠만 자면 침대 아래쪽에서 검은 손이 나타나서는 탁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악을 쓰다 정신을 차리면 침대 아래에 널브러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일쑤였죠. 너무 심하겠구나. 또 한 번은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꼭 누군가 나를 노려보고 있는 느낌. 약간 쎄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고개를 들어보니까 호랑이 자수 액자에서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자신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얼굴은 피부가 다 갈라지고 살갗이 많은 빨갛 다 벗겨진 흉측한 몰골이었어요. 막 미끄러지고 엎어지면서 방에서 뛰쳐나와서 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죠. 근데 헛소리 한다고 등짝을 때려도 시원찮은 엄마가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엄마도 무슨 꿈을 꾼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닌가 보다. 어머니도 도훈 씨 방에서 웬 하얀 소복 입은 여자가 우두커니 이렇게 서 있는 걸 몇 번을 봤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그때 어머니가 급히 도훈 씨 방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호랑이 자수를 거칠게 뜯어내기 시작했죠. 그 여자를 보기 시작한 게 바로 저 자수를 가져온 뒤부터라는 거예요. 이 자수가 부정을 탄 것 같으니까 나를 잡아서 버리겠다고 하신 거죠. 그렇게 이 소동은 마무리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훈 씨는 평생 잊지 못할 공포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달그락 달그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딱 그쪽을 쳐다보니까 그 옛날 현관문 아래에 우유 넣어주는 통 있죠, 통. 도넛 있잖아요. 통 있죠. 거기가 열려 있는데 웬 눈 하나가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는 무서워. 그렇죠. 도훈 씨는 이거 장난치나? 이거 누가 장난치나? 싶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현관으로 달려갔죠. 그 순간 눈이 탁 사라지면서 덜컥 뚜껑이 닫혔어요. 겁이 없던 도훈 씨는 곧바로 문을 벌컥 열어봤죠.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리 빨리 도망친다고 해도 발소리가 들릴 텐데 복도는 정적만이 가득했죠. 뒤숭숭한 마음에 다시 소파로 돌아와서 누운 채로 TV를 보는데 순간 귀를 간지리듯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귀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위쪽인데. 위쪽? 사들한 기운에 천천히 위를 바라보자. 여자가 천장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싫다. 그 순간 그 여자가 도훈 씨 몸을 덮치듯 훅 떨어졌고 그와 동시에 도훈 씨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어요. 뭐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또 그 여자가 나타났지?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호랑이 자수를 베란다에 두고는 그랬구나. 안 버렸어. 버리는 걸 완전히 까먹고 계셨다는 거예요. 엄마가 바쁘기도 하고 이제 날 근데 잡아서 보낸다고 그랬으니까. 정말 희한한 게 어머니도 꼭 뭔가에 홀린 것 같다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버린다고 했는데 왜 거기 있지? 예. 이렇다 보니까
호랑이 자수를 함부로 버렸다간 좀 화를 입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맞아요. 무섭고 그냥 갖고 있기에도 좀 찝찝한 거죠. 결국 어머니는 도훈 씨를 데리고 알고 지내던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호랑이 자수에 오래 묵은 여자 원기가 붙어온 모양입니다. 아드님의 기가 보통 강한 게 아니네요. 그 원기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야금야금 길을 갉아먹고 있었는데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니 다른 원기들까지 다 집으로 불러 모으고 있었군요. 그 뚜껑으로 본 거잖아. 밤마다 집 주변에 검은 그림자가 들끓었을 텐데 이 버틴 게 용화구나. 꿈에 백호를 봤구나. 어떻게 하셨지? 예. 맞아요. 아니 저를 막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그거 호랑이 자수에 있던 그 호랑이가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조상신이란다. 백호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도와줬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도훈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꿈속에서 좀비 떼처럼 몰려드는 그 검은 그림자들을 먹어치우던 백호가 떠올랐거든요. 그 여자 원기가 불러 모으는 잡기들을 집 앞을 지켜서서는 다 막아주셨네. 기도를 하고 온 그날 밤 도훈 씨는 희미하게 이런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데려가려고. 그 후로는 그 여자 귀신은 도훈 씨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스님이 그 호랑이 자수를 처분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 맡기러 가는 날이었어요. 이게 원래부터 없었나? 호랑이 그 윗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윗니가? 응. 이빨 빠진 호랑이. 그 송곳니가 없으니까 영락없이 이빨 빠진 호랑이였죠. 위용이 가득하고 웅장해 보였던 그 그림이 다시 와서 보니까 어찌나 낡고 초라해 보이는지 저걸 멋지다고 들고 왔다는 게 의아할 지경이었어요. 도훈 씨는 액자를 잠깐 그 현관 앞에 이렇게 내놨거든요. 근데 그 잠깐 사이에 그 액자가 사라진 거예요. 누가 또 집어갔네요. 아, 그거 또 이제 도훈이 씨가 가져갔나 보네. 그러니까 누가 가져간 건지 아유, 아무리 주변을 찾아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완전 무섭다. 사라진 호랑이 자수. 지금쯤 또 다른 누군가의 집에 걸려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번 사연은 광주광역시에서 온 사연입니다. 여러분, 독서실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럼요. 이 도서실에는요,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숨소리 좀 작게 내주세요. 맞아, 예민한 사람도 있어. 저기요, 하품할 때 입 좀 작게 벌려주세요. 자기 공부에 방해가 된다면서 맞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요구사항을 써서 고쳐놓는 예민 보스형. 뭔 소리가 났다 하면 미어캣처럼 목을 쭉 빼고 눈치 주는 독서실 미어캣형. 가뜩이나 환기가 안 되는 독서실에서 냄새 폴폴 나는 10첩 도시락을 몰래 까먹는 후각 민폐형까지 정말 다양한 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지선 씨는 7년 전 여름에 광주광역시에 있는 독서실에서 총무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진상 중에 진상으로 불리는 회원이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리 등록 도와드릴까요? 안쪽이요. 안쪽. 네? 안쪽으로 달라고요. 아, 제가 좀 예민한 성격이어가지고요. 그 에어컨 소리 들리고 사람들 지나다니는 소리 들리는 거 저는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리 안 들리게 안쪽으로 주세요. 무조건. 지선 씨는 무슨 안쪽 자리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왜 저래? 싶었지만 마침 안쪽에 딱 한 자리, 이 열람실에 있는 30번 자리가 남아있길래 거기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1시간이나 됐을까요? 그 남자가 도로 나오는 거예요. 저기요. 에어컨 너무 세게 튼 거 아니에요? 그냥 추운데. 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지선 씨가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이 열람실로 들어갔는데 현재 온도가 27도인 거예요. 좀 더운 거 아니에요? 추위를 많이 타나? 안개가 온도 있나? 더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덥다고 할 것 같은데 알바한 지 얼마 안 된 지선 씨는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담요가 있는지 물었죠. 그런데 그 자리 원래 추워서 비워놓는 건데 왜 줘? 저 빨리 자리 옮겨줘. 그래서 지선 씨가 30번 자리로 갔는데 벌써 한쪽엔 사탕, 초콜릿부터 양치 도구, 기마개까지 각 잡혀서 딱딱 세팅이 되어 있고요. 강박이구나. 온갖 노트가 줄 맞춰서 착착착 아주 제대로 판을 벌려놨던 거예요. 저기요. 네. 아까 추우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사장님께서 더 좋은 자리로 옮겨드린다고 하시는데. 자리 옮기면은 부정태요. 절대 안 돼요. 네. 다른 좋은 자리로 옮겨준다고 했는데도 굳이 거기에 앉겠다는 30번 회원님의 고집에 결국 사장님은 창고에 있는 담요를 갖다 주라고 했고요. 그렇게 독서실이 좀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저기요. 제 옆 사람 볼펜 딸깍거리는 소리 너무 거슬리는데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저것 트집을 잡는 30번 회원의 태도에 지선 씨는 슬슬 피곤해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니까 저기요. 죄송한데 옆에서 하니까 들어와서 볼펜 소리 조금만 부탁 좀 드릴게요. 다행히 29번 회원은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사과를 했고요. 볼펜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했죠. 일반적이죠 이런 거. 그런데 다음 날 지선 씨가 출근을 했더니 이 열람실 쪽이 엄청 소란스러운 거예요. 뭐지?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봤더니 30번 회원과 29번 회원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저기요. 아니 여기 그쪽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볼펜 딸깍 소리 좀 그만 내라고 내가 얘기했죠. 참. 저 아니거든요. 그쪽이 하도 시끄럽대서 수성펜만 썼다고요. 야, 네가 내는 소리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지금 시험 3일 남아서 엄청 예민하고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그만해라. 아니 지금 당신만 예민해? 잠시만요. 당신만 시험 보고. 아니 사람이 보자 보자 하니까. 잠깐만. 지만 시험 봐? 더럽게 땡땡거리네 진짜. 저기요. 저 지금 당장 자리 바꿔줘요. 예? 나 저 인간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바꿔달라고요. 죄송합니다. 결국 지선 씨는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 29번 회원 자리를 아예 다른 열람실로 옮겨줬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제 옆이랑 앞에는 사람 없던데 28번엔 사람 있는 거 맞죠? 있긴 한데 왜 그러세요? 나 진짜 짜증나가지고 29번이 아니라 그 자식이었나 보네. 저기 볼펜 소리 좀 작작 좀 내라고 대신 좀 전해주세요. 예?
30번 회원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지선 씨한테 볼펜 소리가 난다고 항의를 해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게요. 다른 회원들한테는 아무리 물어봐도 볼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시작되는 거야, 시작되는구나. 저기요, 이거 볼펜이죠? 급기야 30번 회원은 열람실을 돌아다니면서 죄송한데 너무 시끄럽거든요. 다른 회원들의 볼펜을 검사하는 건 물론 하루는 웬 쪽지가 열람실 문에 화다다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떼서 봤더니 아니 계속 이러고 있다니까요. 에? 아니 미친놈이에요. 이거 좀 어떻게 좀 오전 11시 30분부터 11시 34분까지 볼펜 소리 164번. 오후 3시 15분부터 3시 19분까지 볼펜 소리 187번. 뭐 이런 내용이 가득 쓰여 있는 거예요. 어머 강박증인가 봐. 결국 이 열람실 회원들은 하나둘 다른 열람실로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 열람실은 30번 자리 빼곤 텅텅 비게 됐습니다. 이제 못하는 소리 안 하게. 덕분에 30번 회원은 등록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독서실 유명 인사로 등극을 했죠. 그치. 야야야, 쟤네 볼펜. 제가 걔? 회원들은 독서실을 어지럽히는 30번 회원을 볼펜이라고 부르면서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자격증 시험 다음 날이라 그런지 회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딱 한 명, 30번 회원만 빼고 말이죠. 그 큰 독서실에 30번 회원과 단 둘이라니. 솔직히 좀 불편하지. 그렇잖아요. 불편하죠. 뭐 좀 또 이상한 찝찝했던 지선 씨가 열람실의 그 CCTV 화면으로 30번 회원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 30번 회원의 행동이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를 책상에 쾅쾅 박으면서 난리를 치더니 뭐야? 모든 자리를 돌아다니면서 커튼을 하나씩 다 열어보는 겁니다. 뭐야, 무서워. 뭐야? 쟤 왜 저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CCTV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30번 회원이 이번엔 열람실 한가운데 한참을 가만히 서 있더니 천천히 자기 자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커튼을 살짝 걷어보는 순간 저기 괜찮으세요? 30번 회원이 독서실 밖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뭐야? 뭘 봤나 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지선 씨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30번 회원은 독서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장님의 지시하에 지선 씨는 30번 자리를 치우기로 했죠. 이제 진상 회원도 없겠다. 지선 씨가 홀가분하게 30번 자리로 들어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게 정말 춥긴 춥더라고요. 낯선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 볼펜 딸깍거리는 소리 너무 거슬리는데 그 볼펜 소리 좀 작작 좀 내라고 대신 좀 전해주세요. 예? 30번 회원이 매일같이 얘기하던 바로 그 볼펜 소리였죠. 뭐야? 박살.
이 방엔 나 말고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소리가 책상 아래쪽에서 나는 것 같아요. 아유 말도 안 돼. 그런데 이게 참 말도 안 되지만 지선 씨는 그 책상 밑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궁금하지. 제발. 궁금해. 자꾸만 같이 와서 보면 되잖아. 저 아래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동안 30번 회원은 저 귀신이 내는 볼펜 소리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지선 씨는 그 뒤로 밤마다 환청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럴 수 있지. 한동안은. 사방이 고요한 밤중에 울리는 그 볼펜 소리에 그날 책상 아래에서 눈을 마주치고 씩웃던 창백한 여자의 얼굴이 떠올라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결국 알바를 그만두기로 한 지선 씨는 카운터에 있는 짐을 빼기 위해서 독서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카운터에 못 보던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뭐지? 아, 저 여기 총무했던 사람인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알고 보니 지선 씨 전에 총무로 알바했던 사람인데 다시 일을 하러 온 거예요. SOS 쳤구나 사장이. 그런데 짐을 다 챙긴 지선 씨가 이 열람실 쪽을 힐끔 쳐다보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혹시 봤어요? 뭘 봐요? 원래 저기 이 열람실 30번 자리에 한 7년 전인가 8년인가 고시 준비하던 여자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시험에 떨어지기만 하다가 결국 집에서 약 먹고 아이고. 그렇게 됐대요. 그 뒤로 저 자리에서 계속 볼펜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해서 비워뒀었는데 혹시 뭘 본 건 아니죠? 오직 30번 자리에서만 들리는 의문의 볼펜 소리. 그건 자리의 오랜 주인이 세상에 남기고 간 마지막 흔적이었을까요? 때는 2012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성빈 씨는 한 건설 회사에 실습생으로 취직을 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곳에서 평생 잊지 못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굴까? 실습 새로 왔네? 네. 저기로 가. 감사합니다. 바로 구대리님. 여기에서 이걸 봤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데. 뭐하러 진푸냐? 그냥 냅둬. 너 어차피 그만둘 거잖아.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쟤 얼마나 버틸까 또? 어? 그만두겠지냐? 참. 요새 애들 멘탈이 약해. 멘탈이. 실습생이다 보니까 좀 색안경을 끼고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숙소 생활을 시작하면서 구대리님의 행동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당시 2인 1실로 4명의 직원들이 한 숙소를 사용했었는데 하필 그 구대리님과 같은 방을 이제 사용하게 된 거예요. 네가 뭐 할 줄이나 아냐? 아, 진짜. 야, 너 공부도 못했지? 얼굴 봐라, 아주. 아, 얼굴.
생긴 것만 봐도 다 알겠다 내가. 아, 못됐다. 야 실습. 네. 너 지금 퇴근하려고? 네. 아 이게 머리가 나쁘니까 눈치도 없네. 너 남아서 이거 다 하고 가. 밤새서라도 다 해놔라. 어? 네. 와 일복 터져서 좋겠다. 어? 화이팅. 게다가 퇴근 후 남은 짜투리 일은 모두 성빈 씨 몫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구대리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성빈 씨에게는 빚으로 꽂혔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성빈 씨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어요. 어린애 스트레스지. 그러니까 점점 이전 실습생들이 빨리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던 건 아닐까. 혹시 그게 저 구대리 때문은 아닐까. 맞아. 쟤 얼마나 버틸까 또? 어? 그만두겠지냐? 막. 이런 의구심까지 드는 거예요. 그로부터 9개월 후 성빈 씨는 숙소에서 정신없이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관두되겠구나.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결국 펑 터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씩씩대면서 짐을 막 챙겨서 나가려는 그 순간 무언가 눈에 들어왔어요. 구대리님 책상 위에 있는 은반지. 평소에 구대리님이 밤낮으로 닦아가면서 되게 애지중지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었던 성빈 씨는 그 반지를 움켜줍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버렸어요. 너도 어디 한번 당해봐. 이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복수야 복수. 너무 열받으니까. 구대리님이더라고요. 이게 한참을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여보세요? 야 너지? 네가 가져갔지?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너잖아. 네가 아니면 그럴 사람이 어딨어.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그 상황이 황당했던 성빈 씨는 그냥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전화가 불이 난 듯이 연달아 계속 울리는데 그것 또한 전부 무시해버렸죠. 그랬더니 포기했는지 뭐 잠잠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빈 씨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반지를 돌려줘야 되나? 응,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리님 때문에 힘들었던 그 나날들이 이게 머리가 나쁘니까 눈치도 없네. 얼굴 봐라 아주. 아우 생긴 것만 봐도 다 알겠다 내가.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 이 양아치 같은 새끼야. 머릿속에 막 스치면서 전화기에 대고 막 욕하고 소리 질렀던 것까지 막 떠오르는데 이 분노가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찾아가서 또 주기도 또. 네. 결국 성빈 씨는 그 반지를 책상 서랍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빈 씨는 군입대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대리님의 반지는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갔죠. 그 후로 막 전역을 해서 이제 달콤한 일상에 빠져 있던 어느 날. 뭔 일이 이제 생긴다. 먹는 소리 아니야? 불쾌한 소리. 너무 먹는 소리 들려 개벌스럽게.
자세히 봤더니 여동생이 밥을 미친 사람처럼 막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허겁지겁. 아씨 깜짝이야. 야, 너 불도 안 켜고 뭐해? 근데 그때 식탐이라고 보기도 이상한데. 어둠 속에서 뭔가 반짝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뭐야? 서랍 속에 넣어놨던 구대리님 반지. 끼고 있었구나. 저걸 제가 어떻게 내 방 뒤졌나? 야 그거 네가 왜 끼고 있어? 빨리 내놔. 싫어. 내 거야. 그게 왜 네 거야? 이게 미쳤나? 빨리 내놔. 빨리 줘. 손에 있는 반지를 억지로 막 빼내려는데 동생이 아 빨리 줘. 아 빨리 달라고. 왜 그래? 그래서 얼마나 세게 물었던지 손을 보니까 빨갛게 입자국이 다 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이진 않네. 평소에 뭐 여느 남매들처럼 티격태격하는 사이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공격적이진 그러니까.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 반지를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성빈 씨는 동생이 잠들 때까지 한참을 기다리다가 성빈 씨는 그 반지를 집 앞에 묶어둔 쓰레기 봉투 속으로 밀어 넣어버렸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데? 어떡해. 그리고 다시 이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저 어디선가 뭔가 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새까만 어둠 속에서 머리를 산발한 처음 보는 여자가 책상서를 확 입는 거예요. 그때 여자 얼굴이 끔찍한 상처로 막 피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튀어나올 듯한 하얀 눈동자만 막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어요. 어느새 성빈 씨 앞까지 다가온 그 여자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오빠. 반지 어딨어, 오빠? 이것도 현실과 겹치네.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아니 분명 처음 보는 여자가 또렷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지? 내 반지 어딨냐고. 왜 이래? 너 미쳤어? 반지 없어. 반지 버렸어. 동생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다래지더니 점점 분노로 막 일그러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때
동생이 한 손으로 성빈 씨 목을 있는 힘껏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생의 눈이 꼭 다른 사람의 눈이 된 것처럼 치였네. 광기로 막 번뜩이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 어머니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동생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방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신 거예요. 다음날 어머니께서 성빈 씨랑 동생을 급하게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데 바로 점집. 결국. 네. 근데 무당이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게 좀 이상한데? 모르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야? 엄마 가요. 그냥 정신과나 가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성빈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그 순간 딸 뱃속에 악재가 있어. 세상에 나와보지 못한 영이 뱃속에 있네. 이게 뭐야? 뱃속에 있다고?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사색이 됐어요. 그리고 동생을 거의 끌고 가다시피 산부인과로 데리고 갑니다. 동생이 뭐 임신한 줄 알았나 보다. 산부인과? 근데 동생 뱃속에 애기가. 반지, 삼켰나 보다. 그걸 먹었네. 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반지를 분명히 버렸잖아요. 버렸잖아요. 쓰레기통에. 응. 근데 그걸 어떻게 찾은 건지, 그리고 그게 왜 동생 뱃속에 있는 건지. 근데 그때 이 반지에 뭐가 있구나. 뭐가 있다. 구대리. 분명히 뭐가 있다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대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렇지. 반지를 돌려줘야겠다. 네, 결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몇 년 만에 하는 연락이라서 좀 번호가 바뀌었나 싶어서 평소 구대리님과 좀 친하게 지내셨던 김대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 네, 대리님 혹시 그 구대리님 바뀐 연락처 아세요? 갑자기 왜? 아, 그 구대리님 반지를 제가 들고 있어서요. 그거 진짜 네가 들고 있었어? 야, 그것 때문에 구대리가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아냐? 근데 김대리님이 한참을 머뭇거리시면서 말을 못 이으시는 거예요. 뭐야? 구대리 죽었어.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성빈 씨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아요. 너 진짜 왜 그랬냐? 그거 구대리 죽은 여자친구 약혼 반지야. 그래서 그렇게 집착을 했구나. 이후 짓누르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 성빈 씨는 구대리님의 산소에 찾아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빈 후 그곳에 반지를 묻어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성빈 씨의 간절한 마음이 좀 닿았는지 신기하게도 동생이 본래의 모습으로 이제 돌아오고 더는 반지를 찾지 않았다고 해요. 유정 씨가 15살이던 1991년 겨울 막 집에 들어온 유정 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진정 좀 해, 아들. 진정 좀 하라고, 아들. 나 죽여버릴 거야. 진정 좀 해. 제발 놓으라고. 죽여버릴 거야. 나 죽여버릴 거야. 거실 한복판에서 오빠가 눈이 뒤집혀서는 길길이 날뛰고 있고 부모님은 그런 오빠한테 매달려서 제발 진정하라고 애원하는 모습이었어요. 흥분한 오빠가 근처에 있던 컵을 집어 던진 거예요. 얘기죠. 뭔 일이 있었길래?
아, 대체 어떻게 해야 돼? 당시에 18살이었던 오빠는 원래 큰 소리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근데 왜 그래? 그런데 그런 오빠가 어느 날부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작은 한 달 전 가족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던 날부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오빠는 방 안에 틀어박히기 시작했어요. 밥을 거르는 대신에 밤에 몰래 나와 반찬통을 이렇게 손으로 뒤적이고 볼일 본다고 슬그머니 나왔다가도 가족이 딱 보이면 후다닥 방으로 도망갔죠. 피하는구나. 한 번은 오빠가 화장실 간 사이에 유정 씨가 책을 빌리러 간 적이 있거든요. 야, 여기서 뭐 하냐? 빨리 꺼져. 아니, 나는 그냥 책 좀... 오빠 왜 그래? 오빠 진짜 미쳤어? 진짜 미친 게 뭔지 보여줘? 오빠가 눈이 휙 돌더니 선반 위에 있는 물건을 다 쓸어 던지고 책을 이렇게 잡아 뜯으면서 고함을 치는데 이때까지 알던 오빠가 아닌 것 같았어요. 뭐야? 심지어 그날 이후 오빠는 화장실로 가는 것조차 딱 끊고 방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잠도 안 자는지 밤에도 새벽에도 노래를 틀어놓는데 가끔 그 사이로 오빠가 벽에 머리를 쿵쿵 박아대면서 혼자 외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처음에는 사춘기가 조금 늦게 왔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던 부모님도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자 초조해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보, 쟤 잠도 안 자는 것 같고 저러다가 진짜 무슨 일 내겠어. 저 자식 정말 왜 저러는 거야 저거? 내던 가야지. 아니, 여보. 벌써? 부모님은 병원이라도 데려가겠다며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갔고 끌려 나온 오빠는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발악을 하다가 유정 씨에게 유리컵까지 던지게 된 거예요. 그날이구나. 결국 부모님은 고민 끝에 집으로 무당을 부르기로 합니다. 처음에 무당은 자신 있는 태도로 딱 뒷짐까지 지고 여유 있게 집안을 둘러봤어요. 묘하게 눈빛이 멍해진 느낌. 뭐 있나 보다. 네 아들 그냥 없는 셈 치는 게 낫겠어. 안 돼요! 안 돼요! 저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이거 쉽게 풀 일이 아니야. 네 아들 분명 건드리면 안 되는 거 가졌다고.
그것부터 찾아봐. 순간 유정 씨 머릿속에 번뜩 생각난 게 있었어요. 사실 한 달 전에 유정 씨랑 오빠랑 다 같이 가족 여행을 갔을 때 유정 씨랑 오빠가 민박집 근처 숲으로 산책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가 살았던 흔적이 있는 오두막집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두 사람은 호기심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유정 씨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별것 없어서 금방 흥미를 잃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오빠 뭐해? 뭐 찾아? 아무것도 아니야. 오빠가 뭔가를 주머니에 쑤셔 넣던 게 문득 생각이 난 거죠. 네 아들이 주워온 그 무언가를 반드시 찾아서 이 부적과 함께 태워. 네? 난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무당이 창백해진 얼굴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도망치듯 나가버린 거죠. 한참 뒤에 고민에 빠져있던 아빠가 심각한 얼굴로 엄마를 불렀어요. 아니 여보, 여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진짜 당신 진짜 미쳤어. 그럼 무슨 방법 있어? 일단 해결부터 해야지. 난 정말. 엄마가 펄쩍 뛴 이유, 그건 바로 아빠가 수면제를 써서 오빠를 재우고 그 틈에 방을 뒤져보자고 한 거예요. 결국 야채죽에 약을 몰래 갈아서 오빠 방 앞에 갖다 줬어요. 몇 시간 뒤에 오빠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자 유정 씨와 아빠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숨죽이고 책상 위며 서랍이며 다 뒤지는데 오빠가 깊게 잠든 와중에도 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었구나. 여기 안에 있나 봐. 지니고 있었네요. 이거다. 유정 씨는 천천히 주먹을 풀기 시작했어요. 너 뭐하냐?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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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리고 마당으로 나오자마자 주머니를 열어 젖혔는데 그 안에 뭐야. 사람의 어금니가 들어있어요. 왔어. 그걸 왜 들고 있는 거야? 유정 씨는 서둘러 부적을 꺼내서 통째로 불을 붙였어요. 그런데 주머니랑 부적이 반이 넘게 타들어가는데도 어금니는 불에 그슬리기만 할 뿐 도저히 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오빠가 발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모님이 온 힘을 다해서 오빠를 막고 있지만 곧 그걸 뿌리치고 밖으로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다급해진 유정 씨가 주변을 둘러보는데 마침 바닥에 떨어진 돌이 보였어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 돌로 어금니를 찢고 막 깨뜨리기 시작했죠. 아들!
말 들어. 그렇게 부서진 조각에 다시 불을 붙인 끝에 어금니는 겨우 다 타버렸고 오빠의 고함 소리 역시 뚝 끊겼어요. 유정 씨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죠. 오빠! 엄마 왜 그래? 오빠가 엎드려서 반쯤 소화된 죽이며 위액이며 다 토해내고 있는 거야. 가락지. 내 가락지 어디 있어? 무슨 가락지? 정신 좀 차려. 내 가락지. 유정 씨는 직감적으로 오빠가 아까 태운 어금니를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왜 가락지라고 그러지? 내 가락지 어디 있어? 그거 내가 태웠어. 이제 없어. 안 돼. 안 돼. 그러자 오빠가 쓰러져서 잠들고 말았어요. 다음 날 간신히 정신을 차린 오빠는 그동안 있던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해줬어요. 문제의 빨간 주머니는 역시 오두막에 들어갔던 날 발견한 게 맞았어요. 그런데 오빠한테는 그 주머니에 있던 게 가락지로 보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상아색으로 반들반들 빛나는 게 너무 예뻐서 홀린 듯이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오빠는 고기랑 과일 같은 게 담긴 술상 앞에 앉아 있었고 전통 홀레복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은 아름다운 여자가 호련히 들어오더래요. 서방님, 술 한 잔 받으시지요. 그 여자가 생긋 웃으면서 술을 따라주고 전을 먹여주는데 잠이 깬 다음에도 정말 밥을 먹은 듯이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안 먹었구나. 하지만 그 꿈이 계속 반복되면서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늘 뭔가 얹힌 것 같은 기분에 오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저 술 주지 마세요. 저 안 먹을래요. 그러자 생긋 웃고 있던 여자가 입꼬리를 쓱 내리더니 긴 소매의 얼굴을 묶고 흑흑 울기 시작했어요. 저 괜찮으세요? 당황한 오빠가 어깨를 잡자 그 여자가 고개를 슥 드는데 곱던 얼굴은 사라지고 여기저기 살이 막 썩어 있고 뼈가 듬성듬성 드러난 시체의 모습인 거예요. 홀린 거. 이제 보니 술상에는 썩은 과일과 말라 비틀어진 고기뿐이었어요. 오빠가 벌벌 떨며 벽에 붙자 여자는 서방님, 어디가? 다리가 없는데 팔로 몸을 질질 끌며 다가왔어요. 나랑 100년가량 맺었잖아! 나랑 영원히 살아야지!
홀린 거네. 그렇게 그 여자에게 시달리던 오빠는 잠들지 않기 위해서 밤새 음악을 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흔청이 들리니까 그 소리를 떨치려고 벽에 머리를 계속 박아댔던 거였어요.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여기가 꿈인지 현실인지 자기가 어디서 뭘 하는지 스스로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던 거죠. 잠을 안 자니까. 유정 씨와 부모님이 어금니를 발견한 일이며 부수고 불태운 얘기를 해주니까 오빠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그 가락지 진짜 예뻤는데. 대체 오빠는 왜 어금니를 보고 가락지라고 부르는 걸까요? 사장님. 1990년대 초,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이모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39살 미혼이었던 이모는 저희 가족이 있는 인천시 서구 가좌동으로 이사를 오시게 됩니다. 그 당시 부모님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그래서 이모가 이사를 오셨는데도 당장 찾아가 보지 못할 정도였죠. 바쁘면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이모가 아무 연락 없이 찾아오신 거예요. 미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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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왜 그래? 나 너무 무서워. 나 좀 살려줘. 언니 왜 그래? 언니. 나 어떡해. 이거 뭐야? 이모가 공포에 잔뜩 질린 이유, 이사 온 새 집 때문이었어요. 누가 이상한 사람들이 이사 왔나? 이모가 이사 간 집은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안방, 벽 한가운데 뜬금없이 아주 기다란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울이 정말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뭐지? 근데 이모 신경을 거슬리게 한 건 거울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거 두고 갔나 보다. 이삿짐 정리를 대충 하고 방을 이제 쓸고 닦고 있는데 바닥에 까만 먼지 같은 게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뭐야? 하고선 바닥으로 슥 훑었는데 아주 잘게 잘린 머리카락 조각들이었어요. 그거 이상하다. 혹시나 싶어가지고 장판을 확 들쳤더니 잘린 머리카락 조각들이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미쳤다. 커다란 거울이며 잘린 머리카락들. 이모는 뭔가 찝찝한 기분을 안고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모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그 기다란 거울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모는 거울 쪽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일어서 있는 그 여자는 죽일 듯이 이모를 노려보는 거예요. 태어나서 귀신을 처음으로 눈앞에 마주한 이모는 그 자리에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기절하지. 그리고 거울 앞에서 깨어난 이모는 이 집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이사 온 지 지금 한 달도 채 안 됐잖아요. 계약을 또 내렸지. 그래서 이모는 일단 임시 방편을 세우기로 합니다. 그건 바로 신문지. 촘촘하고 빽빽하게 이 신문지로 거울을 다 뒤덮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일단 이모는 신문지가 잘 붙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슬며시 눈을 떴어요. 없어. 분명히 거울이 빽빽하고 촘촘하게 뒤덮였던 그 신문들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디가? 누가 뜯었어? 이모는 믿을 수가 없어서 눈을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거울은 방안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 방안을 가득 메우는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어제는 거울 속에서 이모를 노려봤던 그 여자가 거울 밖에 서서 이모를 노려보는 겁니다. 그 여자가 움직일 때마다 나던 싹 그 끔찍한 소리. 알고 보니까 그 여자 오른손에 들려있는 가위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그 여자는 이 날카로운 가위날을 이모 눈앞에 바짝 들이댔어요. 그리고는 그 뾰족한 가위날로 이모 얼굴 앞에 머리카락을 쓱 들춰보는 겁니다. 왜?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처럼. 갑자기 그 여자는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모는 그 자리를 뛰쳐나왔고 그대로 저희 식구가 있던 세탁소를 향해 뛰어왔어요. 그거구나. 자초지종을 들은 어머니는 이모에게 그 집이 어디냐고 당장 가보자고 얘기를 했죠. 워낙 작은 동네라서 웬만한 동네 사정은 다 아는데 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모가 이러는 건지 어머니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 집이야? 왜? 어차피 이 집이야.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왜 그래? 말 좀 해봐. 그 집은 바로 2달 전 동네를 발칵 뒤집은 어떤 사건이 벌어진 곳이었거든요. 원래 그 집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가위 소리가 그칠 줄 모르던 속칭 야매 미용실이었던 곳이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있었어.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 가정집 맞아. 안에서. 네. 가정집 안에서. 미용사에게는요 남편과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정말 평일이고 주말이고 열심히 일했구나.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손님들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파마를 하려고 그 집에 찾아갔는데 언니 나 왔어. 왔어? 언니 좀 기다려야 되는데. 알았어.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어떤 여자가 거울 앞에 앉아서 커트를 받고 있었는데 글쎄 거울에 비친 그 여자의 얼굴이 너무 기괴한 겁니다. 얼굴 한쪽은 평범한 모습인데 다른 한쪽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뭔 일이야? 어머니를 더 깜짝 놀라게 한 건 바로 그 여자의 눈빛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왠지 모르게 너무 음산하고 싸늘한 거예요. 그런데 됐다. 그 여자 머리가 다 끝나자마자 돈도 내지 않고 당연한 듯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좋아하네. 대체 누군데 돈을 안 받나 싶어서 어머니가 미용사에게 물어봤어요. 언니, 저 사람 누구야? 아, 저 언니? 저 언니 우리 집 단골 손님. 한 달 전부터 오기 시작한 손님인데 너무너무 갑자기 엄청 친해졌대요. 언니, 그래 왔어? 한 번은 그 여자 집에 놀러 갔는데 여자가 직접 소고기도 구워주고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해줬다는 거예요. 요새는 일이 끝나면 거의 매일 그 여자네 집에 산다면서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인정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 언제 봤다고? 남한테 그렇게 인심을 쓰나 싶었던 거죠. 그래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얘는 내가 미용법만 몇 년인데 사람 보는 눈 없는 줄 알아? 아니 그냥 걱정돼서 그렇지 나는. 괜히 머쓱해진 어머니는 한동안 미용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까? 어머니가 오랜만에 머리 좀 자르려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문이 굳게 잠겨져 있는 거예요. 언니! 언니, 저 미숙이에요, 언니! 모르겠네. 거기 미용실 이제 안 해요. 네? 자기 그 얘기 못 들었어? 무슨 얘기요? 그 여자 죽었어. 무슨? 그 아주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미용사에겐 내연남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용사가 그간 미용 일로 번 돈이며 심지어 남편 월급으로 들은 적금까지 모두 깨서 그 남자한테 모조리 다 갖다 바친 거예요. 뭔 일이야? 돈을 열심히 그렇게 벌었는데도 이게 계속 샜었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잠적해 버렸고 아이고. 이 일을 알게 된 미용사 남편도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죠. 그렇게 미용사는 그 집에 혼자 남겨졌고 결국 자신이 매일 일하던 그 안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던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손님 어떻게 되지? 근데 말이야, 그 여자랑 바람났던 남자 내가 얼마 전에 길 가다가 우연히 봤거든? 근데 그 얼굴 이상했던 여자 있지? 왜? 그 여자랑 팔짱을 끼고 가더라고. 전 재산을 잃고 억울하게 목숨을 끊은 미용사. 이모가 만난 그 귀신은 미용사의 원혼이었을까요? 이번
이번 사연은 인천에 사는 정주혁, 김주은 부부께서 함께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두 분도 저희 부부처럼 연상연하 커플이시라고 해요. 네. 거기다 남편분이 특전사 출신에 정말 멋있고 건장한 국가기관 경호원으로도 근무하셨을 정도로 정말 한 번 딱 보면 그냥 남자 중에 남자. 근데 문제는 결혼 후예요. 어느 날 남편으로부터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바로 완벽하게만 보였던 남편에게 남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본 적은 없고요. 저희 신랑은 계속 본다고 하고 제 입장에서는 약간 무섭죠. 아이고. 동네 친구랑 만나려고 했는데 키가 그때도 되게 크신 할머니가 저를 보면서 얼굴을 찡그렸다 폈다 찡그렸다 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집에 딱 올라가서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딱 그런 찰나에 컴퓨터방 책상에 앉아 있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그때 이제 자연현상처럼 없어지듯이. 이게 뭔 일이야? 뭐야? 이렇게 남편은 귀신을 보는 게 일상이었어요. 심지어 귀신이 나타나면 특이한 반응까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귀에서 삐 하고 이명 소리가 들리거나 손과 귀가 찌릿찌릿하면서 시린 그런 느낌이 든대요. 10중 8구 그 소리와 함께 그 시린 느낌이 들면 100% 주변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자주 보시는 분이구나. 그때마다 근데 저는 귀신이 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같이 심장이 벌렁대고 막 소름 끼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우리 남편이 자꾸 저를 안심시키려고 귀신이 보여도 내가 안 보이는 척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척하면 된다. 괜찮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그래서 저를 계속 늘 달래던 그런 남편을 저는 믿으면서 그냥 살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진 말이죠. 여보, 그때 기억나? 언제? 아, 왜 옛날에 나 혼자 나가 살았었잖아. 아, 응. 그때는 내가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했는데 언제나 씩씩하게만 했던 저희 남편이 그런 남편이 살면서 가장 두려움에 떨었다는 그때는 2017년 겨울이었습니다. 장사를 준비하던 남편이 분당에 있는 후배 만두집에서 잠깐 일을 배우는 때가 있었거든요. 가게가 이제 저희 집에서 좀 멀어가지고 남편이 그 근처에 단기 월세 있잖아요. 그걸 구해서 살게 됐는데 괜찮네. 이사 가기 전 함께 둘러보니까 다행히 집은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딱 한 군데만 빼고 말이죠. 이건 뭐야? 뭐 있어? 여보, 여긴 도배 새로 해야겠다. 벽지 사서 붙이지 뭐. 그 이후에 이사를 잘 마치고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짐 정리 잘했어? 도배까지 했더니 피곤해 죽겠다. 그 벽 도배 다시 했어? 잘했네. 그치? 아니 누가 집 앞에 새 벽지를 버리고 갔더라? 땡 잡았다 하고 좋았지. 근데 나 거기서 귀신도 봤다. 뭐? 귀신? 남편 말인즉
집 근처에서 누가 버려둔 새 벽지를 이렇게 주워온 거래요. 근데 남편 눈에 그 벽지 옆에 어떤 남자가 보이더래요. 어머! 키가 엄청 크고 시커먼 망토를 걸친 남자가 이렇게 담벼락 뒤에 서서 저희 남편을 많이 쳐다보더래요. 근데 그 눈빛이 그냥 딱 봐도 저건 사람이 아니다. 바로 벽지만 가지고 허겁지겁 집으로 왔대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괜히 되게 찜찜한 거예요, 기분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그때 상상도 못했어요. 다음 날 남편이 일을 마치고 밤새도록 이제 사업 구상을 한다고 새벽까지 잠을 설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하고 귀가 엄청 시리더래요. 그래서 막 자기야, 소름 끼치는 여자 목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에 귀신이다. 가만히 있는데 자기야, 자기야. 갑자기 그 소리가 뚝 멈추더니 조금씩 가까워지더니 네가 여기 있어. 여자 얼굴이 시뻘건 피로 범벅이 돼 있었고 한쪽 머리가 이렇게 둔기에 맞은 것처럼 함몰되고 그래서 피가 거기서 막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더래요. 결정적으로 이 귀신 목이 확 흩어져가지고 90도로 완전히 가지고 신랑 얼굴에 있었던 거예요. 이를 악물고 귀신을 못 보는 척하는데 몸이 너무 굳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자세 그대로 해가 뜰 때까지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 말에 따르면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자기가 귀신을 받고 많은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무서운 적이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며칠 뒤에 잠을 자는데 어디선가 또 얼굴에 뭐가 떨어지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쑥 만졌는데 뭐가 끈적끈적한 거예요. 비릿한 냄새가 나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핸드폰 플래시를 탁 켰대요. 자기 얼굴을 딱 다시 만졌더니 아까보다 훨씬 많은 피가 자기 얼굴에 막 묻어서 막 흐르고 있었대요. 천천히 핸드폰 불빛을 들어 올리는데 온통 새빨간 피로 벽이 다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야, 귀신은 점점 천천히 다가오는 거예요.
얼른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신 반대편으로 몸을 돌아 누웠대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갑자기 이불을 확 잡아당기더니 이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제일 무서웠던 게 사람한테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게 제일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귀신이 나타났다가 없어지면 잠깐 깜짝 놀래고 무서웠어 이러고 마는데 눈에 보이는데 천천히 다가오고 걸음걸이도 휘청휘청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걷고 내 앞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그치, 확 다가오면 그냥 놀라기라도 하는데. 솔직히 무섭긴 했는데 제가 방법이 없었어요. 퇴직을 사표를 했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내가 귀신이랑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 나 운동했는데 나 싸움 잘하는데. 하지만 이 귀신의 괴롭힘이 자꾸 반복이 되니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 남편은 고민에 빠졌죠. 그러다가 대대로 이제 무속인 집안이고 또 당시 또 새로운 법당을 열었던 친한 후배 동생이 있었어요. 수련아. 나 일 때문에 혼자 이사 왔는데 집에서 자꾸 귀신이 보여. 원래 귀신을 못 봤던 것도 아니고 특전사까지 나온 오빠가 내가 나오란다고 나오겠어? 아니, 그건 그렇지. 아니, 근데 이번에는 느낌이 좀 다르네. 그것들은 자기랑 눈 마주치고 알아봐 주길 원해. 눈 감고 귀 닫고 일 끝나면 빨리 그 집에서 나와. 동생의 말에 남편은 그래 귀신이 맨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피하면 되겠지 싶었대요. 하루는 찜질방에서 자고 하루는 차에서 자면서 집에는 정말 가끔 들어갔죠. 그렇게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귀신과의 묘한 동거를 계속하던 어느 날 남편이 직장 동료하고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료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동료랑 한 잔, 두 잔 술을 이렇게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무섭지도 않더래요. 귀신도 안 보였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래? 아, 다행이다 생각하고 잠깐 화장실에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귀가 찢어질 것 같이 아플 정도로 그 인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쎄한 거예요. 화장실 문을 벌컥 열고 나갔어요. 술에 취한 동료는 대자로 뻗어 있고 그 위로 시선을 쭉 따라 올라가 봤는데 귀신이 동료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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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 어디선가 또 다른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벽지 주워올 때 그 담벼락에서 봤던 그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자는 귀신 쪽으로 눈을 획 돌렸는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시선이 자기를 막 그러니까 정신이 아득해져서 진짜 가만히 있다가 우리 둘 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확 들더래요. 그래서 남편은 성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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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냥 정말 혼이 나가도록 너무 무서워서 겨우 끌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겨우겨우 정신을 차려 동료를 택시에 태워보낸 뒤에 무속인 동생에게 다시 연락을 했어요. 여보세요? 나 오늘
그러지 말고 나와. 안 그러면 죽어. 그 말을 듣고 남편은 교통사고로 당한 거예요. 썰었나 봐. 도랑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생전에 사고 한 번도 없었던 남편이고 또 전혀 사고가 날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동생 말대로 귀신이 자신의 목숨까지 노렸었나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며칠 후 남편 동생 데리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왜? 왜? 오빠, 이거 오빠가 한 거야? 뭐가?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아, 여기 앞에 전봇대 깨끗한 게 있더라고. 왜? 문제 있어? 그 얘기를 하니까 별 말도 없이 이 동생이 쌩하고 갑자기 밖을 막 나가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바로 앞에 있는 구멍가게 거기로 막 가더래요. 저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최근에 젊은 여자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나요? 2개월 전인가 옥상에서 뛰어내린 새댁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 말에 의하면 그 동네에서 진짜 순진하고 어린 여자가 있었는데 건달 같은 남자를 만나서 막 돈도 다 뺏기고. 아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 여자는 그 남자랑 살 생각,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살 생각에 집도 정말 잘 꾸미고 돈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뭐 가구며 뭐며 다 들어와서 하는데 남자가 이제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부모가 없는지 기댈 곳이 없는지 그냥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여자는 자신의 남편을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